안녕하십니까. EBS 통합사의 윤리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인데, 좌측편에 대한 설명을 보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 개념은 삶의 목적 그랬어요.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죠? 행복이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덕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봅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랬어요. 10년간 세계 행복 보고서의 결과를 살펴봤더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개인이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게 어떤 부분인가 봅시다. 이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개인이 더 행복하다.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이 얘기는 뭐죠?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 그리고 관대하면 서로 돕고 사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 이 얘기는 뭐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이 양심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자유로운 사람.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이것저것을 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네. 그럼 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득이 높고 건강이 좋은 상태인 사람. 그러니까 소득이 높다는 거는 이건 뭐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경제활동을 하고 건강이 좋은 상태인 사람.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결국은 이거는 나의 모습이고, 이거는 관계의 모습이고, 이거는 뭐예요?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건강한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나. 자, 이 결론은 내적 미덕과 외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내적 미덕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도덕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죠. 지금 도덕적 성향 그랬는데 양심에 따르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리고 외적인 조건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우리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나쁜 상황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가진 사람들이 행복에 다다른다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게요? 이 내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봅시다. 행복한 삶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 그랬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람이 아마 고백록을 썼을걸요?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 사상가, 이게 신부이자 신학자. 이 사람이 쓴 고백록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고백록. 그래서 그리스도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한 삶은 없어지거나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고, 이게 뭐예요? 없어지거나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해서 사라지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아우구스트가 얘기하는 행복한 삶은 정신의 현명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정신의 현명함을 통해서 얻을 수만 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뭐예요? 행복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통해 최고의 법도인 신에 이르는 자는 누구든지 행복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보세요. 여기 진리를 통해 그랬어요. 진리,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신학자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통해 최고의 법도인 신에 이르는 자. 신에 이른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동양적으로 이거는 이게 깨달음에 이르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누구든지 행복하다고 주장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은 신과 일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살펴본다면 이건 천인합일의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신과 하나가 됨이라는 것은
우리는 신과 내가 일치됨을 느낍니다 라고 됐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게 중세의 사상이거든요. 그 지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지복은 뭐예요?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 그 다음 우리 그 밑에를 또 살펴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 여기까지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윗부분을 한번 봅시다. 예, 본문 내용을 보면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 삶의 목적과 행복, 삶의 목적의 중요성 그랬어요. 우리는 삶의 목적은 우리가 능동적인 게 있고 수동적인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삶의 목적은 그 능동적 목적이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적이에요. 이거. 그렇지만 수동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수동적인 목적은 죽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삶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삶의 목적의 중요성, 삶의 목적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목적이 없다는 얘기는 추구함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추구함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하겠죠. 그리고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고 왜요? 현실에 안주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육체 정신보다는 육체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피할 수 있다면은 이게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삶의 목적이 없다면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하거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뭐죠? 능동적이죠. 능동적인 자세는 행복을 주고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행복을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나한테 주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은 학업성, 지부, 명예 등 다양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만 이게 뭐죠? 학업성, 지부, 명예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니까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라는 건 내가 직접 실천을 해야 된다? 아니다.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선 이루어질 수 없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행위로 실천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하고 궁극의 목적인 우리가 행복에 도달하면 그것을 최고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그 자체로 완전성을 지닌 목적이 됩니다. 그 다음 행복의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행복에는 객관적 기준이 있고 주관적 기준이 있어요. 자, 객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될 수 있는 거. 이게 비교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예요? 눈으로 즉 눈이나 감각적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확인 가능한 거. 또 주관적 기준은 뭐예요? 가치적인 거예요. 가치적인 거는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비물질적인 거예요. 비물질적이고 여기는 물질적인 거예요. 이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따라서 객관적 기준은 주거, 소득, 고용, 수명 등 수치화하여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얘기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나 경제력 등과 같은 물질적 조건이 우리는 객관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주관적 기준은 봅시다. 주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행복감, 자아실현 등 자기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자신의 삶에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실질적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니까 우리는 가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가치적인 건 뭐예요? 거의 주관적으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해서 그 정도에서 나는 누구는 10원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데 누구는 아니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이 중요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하고 당시대 때 디오게네스라는 이 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철학자는, 이 사람은 사는 데가 어디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궁전이겠죠. 이 사람은 어디냐면은 우리의 또랑 같은 저기 큰 이 또랑에 파놓는 그런 둥그런 공간이 있는 이게 시설물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이렇게 이런 그 둥근 통 속에서 디오게네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이제 철학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디오게네스한테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디오게네스가 한다는 얘기가 우선 먼저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디오게네스의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개로 표현했어. 개로 표현했어.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네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햇빛이 이렇게 비쳤나 보죠.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햇빛을 가렸겠죠. 햇빛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비켜주세요.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러한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당시의 사람이었지만 디오게네스는 이러한 통 안에서만 햇빛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는 이게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본 거죠. 따라서 이게 상황과 여건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난하든 부자이든 아니면은 뭐 학자이든 정치가이든 아니면 국어를 하면서 살던 어떤 사람을 그 각각에 있어서의 가치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평가. 저 사람은 저 나름대로의 무슨 사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진정한 행복의 의미, 진정한 행복은 어느 한 가지 기준만을 충족한다고 해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요? 진정한 행복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속성이 있으면 이게 혼자만이에요? 아니요. 혼자 플러스 뭐예요? 알파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 플러스 알파라는 건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따라서 한 가지 기준만을 충족한다고 해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행복의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조화롭게 추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는 행복이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모두 우리는 결국은 관계적이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기적.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다. 일회성이 아닌 이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조화롭게 추구할 때 우리는 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삶의 목적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에요. 순간적인 거는 행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인 만족이나 성취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그랬어요. 삶 전체를 통해 느끼는, 전체를 통해 느낀다는 거는 충분히 느끼는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지금 뭐라고? 육체적보다는 정신적인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봅시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자세 그랬어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 필요한 자세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이 가치라는 건 주관적이죠. 주관적인 것과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다양한 관계 속의 자신의 입장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지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살펴봄으로써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행복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게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주관적인 것과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는지에 성찰함으로써 스스로 잘 살펴봄으로써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의미 있다는 건 뭐죠? 의미 있는 목표라는 거는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스스로 소명을 깨닫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목표가 없어요 라는 것은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필요한 자세의 맨 마지막이 뭐죠? 즐거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죠?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뭐죠? 자아 실현을 드러내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등, 그러니까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번째는 자신이 처한 외적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낙담하기보다는 극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환경이 모두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장하는데 모두가 잘 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태어났고 부모님들도 처음 부모가 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잘 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잘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처한 외적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낙담, 이거보다는 모두가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이 자리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또 이겨내고 더 좋은 그 상황으로 내가 나를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라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우리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즐거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뭐죠? 평정심 유지, 자아 실현, 바람직한 관계 설정,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 바람직한 가치 실현, 이러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여기서 전개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자료 탐구를 보면 세계 행복 보고서 우리나라가 52위라고 했어요. 그렇죠? 앞서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2021년 23년에 대한민국은 52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이게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의 이 국가에서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런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래요. 아프가니스탄은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 저기 그 나라에 거의 이 많은 사람들이 자국을 떠나고 그리고 죽기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내란이 있는 나라예요. 내란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내란 상태에 가까웠잖아요. 뭐 때문에요? 6.25 이후에도 좀 내란 상태였죠. 왜? 그때는 우리가 사상적인 다름으로 그러한 정치 체제의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 행복 보고서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매년 140여 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과 관련된 성능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행복 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보고서인데 우리는 24년 보고서에는 이게 6.058 이렇게 됐대요. 이게 24년 보고서라네요. 24년 세계 행복 보고서. 그래서 우리 이 세계 행복 보고서는 응답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평가하여 답한 것을 최근 3년치 이게 3년치 계산한 거라고 합니다. 3년치. 그 다음 볼까요? 밑에 성찰하는 삶의 중요 그랬어. 이게 소크라테스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보세요. 진리와 덕에 관해 자신과 남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 매일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대선입니다. 그러니까 최대선이라는 거는 최대선 그러니까 행복의 시련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어요. 최대선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는 행복의 시련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덕에 관해 자신과 나와 타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 매일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이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진리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최대의 선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검토함이 없는 삶은 검토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그냥 막 산다는 얘기예요. 검토한다는 건 내가 막 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검토를 했다는 것은 뭐? 성찰을 했다는 거죠. 성찰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 뭐예요? 양심의 위배됨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삶, 검토함이 없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은 죽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열함을 면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신의 소신을 지킨 것. 자신의 소신. 이때의 소신이 뭐예요? 나는 진리 추구예요. 진리 추구예요. 이때 소크라테스의 입장과 그 다음에 갈릴레오의 이 두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보도록 합시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청년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삼파술로 그 청년들을 어떻게든지 바르게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이때의 바르게라는 거는 진리 추구의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회에 자꾸 역행하는 이때의 사회도 그렇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삶을 젊은 애들한테 자꾸 각인시키니까 그 기득권하고 갈등이 생겼나 봅니다. 이 기득권하고 갈등이 생기니까 기득권은 이분을 소크라테스를 이제 구속을 하게 되죠. 구속을 하면서 죄를 묻는데 이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그리고 사회의 혼란을 야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당신이 절대 그러지 않겠다. 다시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하면 석방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 소명을 하게 하죠. 근데 소명의 기회를 첫 번째 했을 때도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으니 더하면 더했지 똑같은 형태의 입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재판의 결과가 어땠냐면 사약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사약을 받기 전날 플라톤이 가서 스승님 우리 야반 노조합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하니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마 자신의 양심에 타협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 진리, 즉 발음을 지키는 삶,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진리를 보존하는 삶, 양심을 보존하는 삶, 이 삶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한테 자신은 야반 노조를 하지 않고 그냥 사형을 받겠다 하고서 사형을 받고 이제 돌아가셨죠. 반면에 갈릴레오는 지구가 돌로 태양 주위를 도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인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차후에는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사람을 석방을 시켰죠. 재판에서. 그때 이게 뒤돌아 나오면서 한다는 얘기 있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여기서 타협하지 않았죠. 이 사람은 갈릴레오는 뭐였어요? 타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타협하는 삶과 타협하지 않는 삶, 무엇이 잘하고 잘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데 자기의 선택의 문제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모습을 지킨 사람은 소크라테스고, 조금 타협은 했지만 그래도 자기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갈릴레오가 후대에 있어서의 자기의 역할을 많이 펼쳐진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술의 장단점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따라서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이 얘기는 양심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심적이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왜? 여기에서 보면은 뭐죠? 인간다운 삶이라고 그랬죠? 검토함이 없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 동물로 태어나요. 동물로 해서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인간은 동물에서부터 태어나고 인간이 되는 이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되는 그때 이 사람들의 모습은 가정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 가정적 존재는 인간이 뭐죠? 우리는 4대 성인을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뭐예요? 인간의 본래 모습이니까 이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 동물인데 이게 여기에서 지금 뭐죠? 검토함이 없는 성찰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짐승의 나락으로 빠지던가 아니면 악마의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이걸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찰하지 않는 삶,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것을 인면수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리라고 주장하며 성찰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플라톤의 대학편 소크라테스의 병명에는 재판장에서 일어난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수록되었어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자신의 무지를 자각한다는 건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네? 이런 이 표현이죠. 자각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검토하고 성찰할 때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 여기에서 지금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무지를 자각하고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검토하고 성찰할 때 진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검토한다는 것은 뭐죠? 성찰을 하는데 누가 성찰해요? 내가 성찰을 해요. 내가 성찰을 하는데 어떻게 성찰을 해요? 자신의 속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러한 하나의 문장을 통해서 핵심을 찔러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선 들어가는 길이 어디다? 너한테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파악한 사람은 그에 따른 덕을 행하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서 알았다는 것은 깨달은 자죠. 깨달은 자들은 뭐가 나와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지혜가 발현이 됐을 때 이것은 결국은 이타행을 하게 됩니다. 이타행을 한다는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관계가 바람직한 형태가 설정이 되죠. 바람직한 형태가 설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덕이 실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덕이 실현이 된다는 것은 행복 실현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에 따른 덕을 행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고 주장했습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문제를 보면 OX 표시예요. OX 표시에 행복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추구하는 삶의 목적 맞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힘든 일을 최대한 회피할 때 궁극적, 이거 회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궁극적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아니에요. 행복의 객관적 기준은 수치화. 이거 객관적 기준이라는 건 물질적인 수량화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비교가 가능한 지표 이렇게 되겠죠.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에서 맨 마지막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타인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이게 아니고 자신의 즐거운 마음 상태 유지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게 X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속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적절한 말 고르기 그랬어요. 삶의 목적
삶의 목적이 있으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감각적 쾌락만을 추구할 수 있다. 아니 없으면이죠. 따라서 삶의 목적이 없으면 이렇게 되니까 있으면이 사라지겠지. 행복의 주관적 기준은 사람이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주관적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게 돼요. 이게. 그리고 삶의 목적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은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빈칸 채우기 밑에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주고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랬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뭐가 될까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진정한 행복은 행복의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을 이거와 이것을 조화롭게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화롭게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잠재 가능성을 실현하고, 그러니까 잠재 가능성을 실현한다는 것은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를 실현하고 타인에게 뭐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에서 고르기요. 여기 보면은 행복의 객관적 기준 그랬어요. 이 객관적 기준이라는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그 다음에 경제력 이 두 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이 되고 행복의 주관적 기준은 가치적인 거라고 그랬죠? 가치적인 거. 그러니까 자아 실현,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사랑. 그래서 리얼, 리얼 미음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행복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조건. 이게 성찬이죠? 그 다음에 삶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는 행복입니다. 라고 해서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